우리가 매일 쓰는 돈, 우리가 다니는 회사, 심지어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 전쟁까지. 지금 우리 세상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요, 사실은 수백 년 전 향신료를 향한 아주 뜨거운 욕망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후추 한 알이 거의 금값이랑 맞먹던 시절. 도대체 어떻게 그 향신료를 찾겠다는 열망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6년 뒤인 1498년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열었죠. 이 두 번의 항해는요, 그냥 새로운 땅을 찾았다, 이걸 넘어서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무역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무역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위함과 보상의 문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먼 바다로 나가는 배는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가다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한테 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려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단 한 척이라도 무사히 향신료를 싣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익은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위험도 너무 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주식회사예요. 이게 그냥 돈만 모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혁신이었죠. 이전에는 돈 많은 한두 사람이 모든 위험을 져야 했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수백, 수천 명에게 주식을 팔아서 그 위험을 아주 잘게 쪼갠 겁니다.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자본을 모아서 대규모 탐험이나 식민지 개척 같은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칩니다. 그게 바로 금의 대가였죠. 새롭게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 특히 스페인이 차지했던 식민지에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갑작스런 돈의 홍수는 유럽 경제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간단히 말하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죠. 자, 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가만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회를 완전히 둘로 쪼개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임금 노동자들은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상인이나 땅 가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냥 앉아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힘들어지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발판으로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돈이 넘쳐나니까 기존의 물건을 만들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혁명, 바로 장인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장인 길드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기술 좋은 장인이 직접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팔았죠. 그러니까 생산의 모든 과정을 장인 한 사람이 다 통제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시스템이 너무 작고 느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장은 더 많은 물건을, 그것도 더 빨리 원했거든요. 장인들의 작은 작업장 몇 개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상인 자본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이 사람들이 장인에게 원자재를 대주면 장인은 이제 독립적인 사장님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물건만 만들어주는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물건은 이 자본가가 싹 걷어가서 훨씬 더 넓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바로 이게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던 독립적인 장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본가에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로 바뀌어갔어요. 때마침 영국 같은 곳에서는 엔클로저 운동으로 농사짓던 땅을 다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노동자 계급이 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개인이나 계급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한번 볼까요? 이제 각 나라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불을 놓고
어떻게 경쟁하기 시작했는지, 이른바 금을 향한 국제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스페인처럼 운 좋게 식민지에 금광, 은광이 터지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게 없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중상주의라는 아주 공격적인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간단했어요. 다른 나라에 파는 건 최대한 많이,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건 최대한 적게, 즉 무역 흑자를 내는 거였죠. 어떻게 했냐고요?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수출을 밀어주고 수입품에는 엄청난 관세를 매겨서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항해 조례처럼 자기 나라 배만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도 했죠. 결국 그 차액은 경쟁국으로부터 금과 은으로 받아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출 막대는 최대한 높이고 수입 막대는 최대한 낮춰서 그 차이만큼의 금과 은을 나라 창고로 계속 끌어오는 거죠. 이건 뭐 한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가난해져야 하는 아주 치열한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이런 거대한 경제적 변화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마침내 낡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압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개의 전선에서 혁명으로 터져나왔죠. 9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혁명, 즉 지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중상주의처럼 서로 못 팔게 막는 건 결국 모두의 성장을 가로막는 멍청한 짓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자유무역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죠. 각자 제일 잘 만드는 걸 만들어서 서로 자유롭게 사고 팔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지금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인 혁명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회적인 압력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압력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80%. 대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18세기 프랑스 농민이 벌어들이는 돈의 무려 80%를 각종 세금으로 내야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표에 있어요. 힘 있는 성직자나 귀족, 즉 제1, 2 신분은 세금을 거의 안 냈다는 겁니다. 모든 짐은 나머지 사람들 바로 제3 신분에게 다 떠넘겨진 거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과연 오래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쌓여온 경제적 변화, 부의 불평등, 새로운 계급의 등장, 그리고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던 사회적 불만까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한 시대의 정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폭발은 유럽의 낡은 봉건 제도를 완전히 끝장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낡은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로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할 두 개의 계급, 바로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된 자본주의의 시대,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에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